네, 오늘 발표된 어제 하루 동안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4명입니다. 코로나19가 요양시설 등의 감염 취약시설에서 사우나와 학교 등 일상 공간까지 파고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발표된 어제 하루 동안의 신규 확진자 114명입니다. 역시나 세 자릿수입니다. 1단계 거리두기가 조정된 후에 한 3주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여전히 100명 안팎에서 수치가 계속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를 보면 10%대로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참 이게 해석에 좀 복잡한 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완화한 지가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숫자가 더 이제 감소하거나 이런 모습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환자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양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저희가 사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넘어갈 때 그 시점이 완전히 감염이 줄어든 시점에 넘어갔던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 그 당시에도 분명히 환자 숫자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 게 이게 경제와 방역은 결국 밸런스가 맞아야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굶어 죽게 생긴 사람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예. 그다음에 또 방역을 너무 강화를 하게 되면 경제가 또 흔들리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나서 환자 숫자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완화하다 보니까 계속 더 줄지는 않는 양상이거든요. 반면에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그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즉 지역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러한 것들은 조금씩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조금 해이해진 측면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거는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에 하나씩 지역 사회 안에서 터지는 감염은 지역 사회 안에서 중간 정도 규모의 어떤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클러스터 숫자는 줄어들고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줄어드는데 한 번 환자가 생기게 되면은 최소한 수십 명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확진자 숫자는 50명에서 100명 사이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달에 있었던 추석하고 한글날 연휴는 비교적 잘 넘어왔잖아요. 근데 내일 이제 헬로윈데이라서 일단은 이태원이나 강남, 홍대 이렇게 좀 밀집되는 지역에 클럽들이 자발적으로 휴업에 나섰고요.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의해서 영업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그 위험을 감수할 바엔 차라리 쉬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 영업을 하는 클럽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라도 마스크를 안 벗고 뭐 방역수칙을 완벽히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클럽에서 사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저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클럽이라고 부르는 공간의 특성상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클럽 문화를 원활하게 즐기기도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럽에 대한 영업 재개를 하면서 방역 수칙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이 입장객 1인당 4제곱미터 정도 이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클럽을 열더라도 굉장히 입장객 숫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위험 부담을 감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마 클럽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 부담이 높을 때는 이번 헬로윈데이 때는 차라리 그냥 문을 닫고 방역에 동참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아마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 클럽들은 문을 닫지만 다른 유흥시설 중에서는 문을 여는 시설들도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문을 여는 다른 시설들의 경우에 좀 어떤 점들을 좀 철저하게 잘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들 좀 철저하게 좀 잘 따르고 내가 좀 숙지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런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세분화돼서 이제 지침들이 나와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침들을 일괄되게 꿰뚫는 원칙은 마스크 착용하고 손위생 이 두 가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꽤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도 지금 국내 코로나19 그 확진자 현황은 안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금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업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들어오면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명부를 작성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QR코드를 이용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확보돼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역학적 조사 추적을 통해서 그분들이 검사받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이런 무증상 감염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분들이 감염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 좀 많이 좀 느슨해진 측면들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헬로윈 대회를 앞두고 한번 각 업소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더 원칙을 좀 마음에 새기고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거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지금 3주가 지났는데요. 정부가 이번 주 일요일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인 데이터는 발표는 되지는 않았고요.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점들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부르는 이런 일련의 방역 정책이 각각의 업체나 또는 각각의 사회 분야의 위험 요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그러한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은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또는 이용 형태에 따라서 위험도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도가 다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네.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강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방역 정치라고 부르는 거는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는 그러한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역 정책은 명령하는 사람이 국가고 일반 시민들은 따라야 된다라는 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좀 네. 피동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사실 방역에 대한 주체는 국민 전부 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국가에서 내리는 시책을 내가 적용을 할 때 그거를 내려주는 시책을 이렇게 해서 적용하겠다고 그냥 단순히 따라가기보다는 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소에서 위험 요소로 생각이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보일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또 처벌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각 업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는 형태로 아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침이 마련이 된 그것만 따르는 그런 것보다는 만약 거기에서 우리 업소의 특징에 있어서 조금 구멍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걸 또 자발적으로 좀 더 오히려 실천을 하고 그걸 뭔가 수칙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연히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도를 할 때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염 사례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사우나랑 음식점 모임과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가 지금 17명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수인성 감염병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우나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나온 건 어떤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사우나의 집단 감염 그 이전에 그 사례들을 보셔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이런 목욕 시설이나 사우나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포천에서 있었던 집단 감염, 철원 네. 쪽에서 있었던 집단 감염이 그렇죠. 이제 최초 사례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수인성 질병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사우나나 또는 목욕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크거든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될 때는 그러면은 다른 분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2m 정도 이상의.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사우나나 또는 목욕시설에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시설이 분명하니까 개개인 간의 거리를 좀 더 멀찍이 두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비말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는 그러한 그 행동들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전파된 감염 사례, 모 대학의 최고위 과정 동문 골프 모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관련 감염자가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골프 모임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한테도 추가적으로 전파가 된 건데 이 역시도 뭐 골프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끝나고 식사하고 뒤풀이하고 이런 과정이 문제였던 거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골프 모임 같은 경우에 이제 골프를 치는 행위 자체도 완전히 전파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외이고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골프 모임 같은 경우는 소그룹별로 이루어지고 그 소그룹 안에서는 충분히 밀접 접촉이 가능하거든요. 네. 골프를 치는 도중에도. 그래서 그 그룹 안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 모임이 그동안 안전하다고 생각됐던 거는 소그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파가 되더라도 그 그룹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번에 용인 골프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 외에 추가적으로 골프 모임 뒤에 집단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다가회를 갖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프 모임 감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들 아마 이런 모임을 할 때는 믿는 분들일 거고 굉장히 친밀한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게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즐기시거나 하는 거는 좋은데 언제든지 본인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염두에 두시고 좀 가급적이면 운동, 몸에 좋은 운동 정도까지만 하시고 이런 대규모 식사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우나 사례도 그렇고 지금 짚어본 그 골프장 내 확진 사례들도 그렇고 좀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은 경계가 풀어지는 면들이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사 모임이나 어떤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도 마스크 착용이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각심도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청장이 했던 표현 중에 굉장히 교활하고 잔인한 질환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질환은 무증상 상태의 감염이 가능하고 그러면서 이제 감염 초기에 다량의 사람에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전파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르는 사이에 전파가 되는 사람이 가까운 가족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 데이터를 봐도 가족 간의 전파 확률은 10%가 넘는데 그 가족 간이 아닌 경우는 전파 확률이 1.7%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외국의 데이터에 봤을 때 대중교통을 위한 전파 확률은 0.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의 전파가 또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그 얘기는 친밀한 접촉을 많이 하는 사이일수록 많이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해외 데이터를 보면은 해외 데이터에서는 그 PCR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족 간의 전파 확률이 25%였고 항체를 기준으로는 거의 75%까지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밀접한 접촉을 하면 거의 전파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감염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집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남은 안전한 공간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안에서도 사실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계속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라 그 부분이 되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까운 접촉을 할 때는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은 몰라도 적어도 가까운 지인과의 만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급적 이런 개인위생을 좀 더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독감 백신하고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한 사례 보고가 70여 명으로 늘었는데 이 역시도 인과성이
매우 낮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7, 80대 고령층이 대부분이라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독감 백신이 연관이 있지 않냐라는 이제 그 의문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매일 거의 한 800분 정도의 사망자가 그러니까 800분 정도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 정도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검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되면은 심혈관 계통의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독감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까지 사망 신고가 된 72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인과관계를 따져봤더니 그중에 71명은 인과성이 낮아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독감 백신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지금 생각은 됩니다. 아, 네. 그러면 그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은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모든 의료 행위가 마찬가지이지만 독감 백신도 분명히 100% 안전한 행위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의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은 독감 백신을 접종한 10만 명 중에 대략 한 젊은 사람들은 한 6, 7명 정도, 그다음에 나이 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대략 한 10명 정도까지도 사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성이 굉장히 높지만 100%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사실 10만 명 중에 10명이면은 10,000명에 한 분 정도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런데 독감에 걸렸을 때의 사망률을 저희가 0.1%라고 하지만 그 0.1%의 사망자들이 대부분 고령층에 몰려있기 때문에 고령층은 거의 1%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100명당 1명의 사망률과 10,000명당 1명의 사망률은 분명히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 안전한 건 아니더라도 독감 백신을 맞는 게 고령층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독감 백신은 지속적으로 좀 접종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저질환과의 관계는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72명인데 이 중 71명은 인과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72명 중에서 1명은 인과성이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아직은 얘기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화이자의 백신, 미국의 제약사죠. 화이자의 백신이 성탄절 이전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미국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제 개발 중인 백신 중에서 임상 시험에 들어간 거는 이제 44종입니다. 그 중에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게 10종이고, 그중에 이제 그 미국과 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미국의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화이자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임상 연구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네. 때문에 그 데이터가 정리되는 대로 미국 FDA에다가 백신에 대한 허가 승인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제 12월 달 정도에 아마도 백신 승인이 나올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백신 성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은 지금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은 크리스마스 전에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영국의 코로나 백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초기에 발견된 백신들은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효과가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건 그러면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다른 백신 같은 경우도 충분한 개발 기간을 거쳐서 네.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시장에 나온 뒤에 여러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그 닥터 파우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백신이 아니라 감염자의 증상을 완화시켜서 중증으로 가지 못하게끔 하는 백신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백신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100% 감염을 차단을 해서 완전히 코로나19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백신이 아니라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보다 더 중증으로 가지 않는 막아주는 형태의 그런 백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초기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어떤 백신 접종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백신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평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백신이 어떤 성격을 갖고 나올지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성이 있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전파를 좀 막기 위한 게 큰데 그 증상 완화에 초점이 맞췄다는 얘기는 전파는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이 백신이 전파의 차단에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와 그 다음에 증상의 어떤 악화를 막아주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백신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전략 자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파 차단을 위주로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전파의 고위험군인 젊은 사람이라던가 또는 그 노출이 많은 분들에게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지만 이 백신이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네.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높은 고령층이라던가 또는 기저질환자를 우선으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성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아마 달리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러면 그 제약사들이 백신을 어느 정도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지 이건 어떻습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쪽을 양쪽 다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요. 네. 아직 국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까지 들어가지는 못했고 네. 1, 2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백신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 시기를 그렇게 다른 국가들처럼 빠르게 잡고 있지는 않고 가능하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를 지금 생각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1, 2상 데이터도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근데 생각이 해외에 됩니다. 있는 그 백신 개발 회사들이 국내 제약사에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제약사에서 생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러브콜이 우리나라 제약사들에게 많이 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신의 개발과 대량 생산은 사실 좀 다른 문제라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대량 생산에 대한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갖춰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도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미 예전에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국내 백신 인프라에 대한 즉 생산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해외 제약사들이 국내에서 좀 백신을 생산할 그런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많이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백신에 대한 전망을 쭉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올 여름에만 해도 뭐 가을쯤이면 백신 나올 거다. 모더나 이런 회사에서 이런 전망도 나왔었고 했는데 지금 크리스마스까지 뭐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번 전망도 사실은 그렇게 뭐 기대를 할 만한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백신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단 조금 전까지 얘기를 했던 화이자의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이미 3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백신 다 사실은 중간에 잠깐 일시적으로 임상시험이 정지가 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원인 모를 질환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정지가 됐었는데 결국은 그 사례들에 대한 정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백신과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결국은 3상까지 다 거의 다 완료가 됐고 네.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정리하는 정도 수준까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큰 문제가 없다면은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허가를 받는 백신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허가를 받는 백신이 나오는 것과 이거를 대량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맞추는 건 또 그쵸. 별개거든요.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RNA 백신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화이자는? 그다음에 화이자의 백신은 영하 70도씨에 보관을 해야 되는 백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산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하 70도씨를 유지하면서 운반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독감 백신에 있어서 문제가 여러 가지 그 운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사실 독감 백신은 그나마 저희가 운송하기 좋은 백신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영하 70도씨를 유지하면서 백신을 운반한다는 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그런 운송, 콜드체인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의 논의가 지금 미국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맞물려져 가야 그래야 대량 생산한 백신을 안전하게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접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더라도
받더라도 그것들을 대량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맞추기까지는 분명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